있었죠. 20년간 올림픽 보안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은 빙판 위에서 세계 최강인 나라였죠. 빙판 밖의 전쟁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바퀴. 1위를 달리던 최민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0.3초였죠. 인코스로 치고 올라오는 스케이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김길리였죠. 그 순간 최민정의 블레이드가 빙판을 미는 힘이 줄었습니다. 김길리가 인코스를 타고 앞질렀죠.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0.374초 차이. 전설이 후배에게 왕관을 건네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결승선을 넘자마자 최민정이 김길리에게 먼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이탈리아 관중 1만 2천 명이 정적에 빠졌죠. 한국 응원단만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2번 올라갔습니다. 개최국 홈 관중 앞에서 금과 은을 한국이 가져간 거죠. 올림픽 개인 통산 7개 메달. 대한민국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최민정이 말했죠. 이제 올림픽에서 저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12년간 파벌 피해와 부상을 혼자 버틴 전설이었습니다.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떠나는 순간이었죠. 물론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2시간 뒤에 이 감동이 통째로 범죄가 될 거라는 걸요. 선수단 통로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보안 스태프 명찰을 달고 있었죠. 선수들이 환호하는 사이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이었죠. 707 특수임무단 요원이었습니다. 개막 2주 전이었습니다. 국정원이 한국선수단 대상 위협 첩보를 포착했죠. 특전사령부가 4명을 위장 배치했습니다. 무장은 없었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습니다. 도윤 씨가 화면을 한번 보고 답장을 치려다 넣었죠.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들은 이야기입니다. 밤 11시 40분이었죠. 도윤 씨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2층 통신장비실 앞 복도. 바닥 왁스층에 찍힌 신발 자국을 발견했죠. 작업화 패턴이었습니다. 선수단 인가 인원 중 작업화를 신는 직구는 없었죠. 장비실 전자잠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18분, 게스트 코드 해제 기록이 남아 있었죠. 보안 카메라를 봤습니다. 밤 11시 14분부터 31분까지 17분간이 검은 화면이었죠. 외부 원격 접속으로 삭제된 겁니다. 장비실 안태블릿을 점검했습니다. 로그가 나왔죠. 밤 11시 22분, 외부 장치 연결 데이터 복사 완료. 카메라 삭제가 14분. 태블릿 접속이 22분. 카메라를 먼저 죽이고 8분 뒤에 들어온 거죠. 침입자가 카메라 위치와 장비실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새벽까지 태블릿 로그와 보안 카메라 삭제 경로를 분석했죠. 오전 8시 10분이었습니다. 국제빙상연맹에 긴급 공문이 도착했죠. 오후 6시까지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잠정 메달 박탈 절차를 개시한다. 첨부 증거가 있었죠. 속도 분석 보고서, 코치진 전술 기록, 선수 간 메신저 대화 사본. 어젯밤 빼간 자료가 12시간 만에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메달 박탈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확정되면 한국은 팀 내부에서 승부를 짜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국제사회에 고착되죠. 최민정의 통산 7개 메달 전체에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과거 금은 동시 수상 기록 전부에 소급 조사가 걸리죠. 금메달 2개를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이라는 브랜드가 끝나는 거였죠. 최민정이 말했습니다. 승부 조작이라니 저는 제 계획대로 레이스한 겁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12시간 전에는 감동이었죠. 지금은 해명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공문의 증거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코치진 전술회의 기록 태블릿에서 복사된 시각과 일치. 선수 간 메신저 대화 장비실의 서버 접속 장비에서 추출 가능한 경로와 일치. 속도 분석 보고서 작성 기관이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유령 연구소. 전술 기록과 메신저 대화는 어젯밤 17분 안에 만들어졌죠. 속도 분석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건 스포츠 분쟁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본국 특전사령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죠. 선수단 내부 보안 침해 확인. 승부 조작 프레임 공작 정황. 작전 전환 즉시 요청. 도윤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소에 보안 침해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삭제 로그 확인 권한을 요청합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보안 사안이 아니라 스포츠 윤리 문제다. 내 관할 바뀌다. 그게 제 실수였죠. 시계는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청문회 시한 오후 6시까지 9시간 13분. 707은 4명뿐이었습니다. 무장도 없었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국제빙상연맹 경기심판윤리위원회 수석조사관 헬레나 반데어 벨트 16년간 올림픽 승부조작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었죠. 한국 선수단 숙소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최민정, 김길리, 코치진, 선수단 본부장을 소집했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경기 영상의 마지막 두 바퀴. 0.1초 단위로 분해한 속도 그래프를 띄웠죠. 최민정 선수, 잔여 두 바퀴 시점에서 당신의 속도가 시속 43.2km에서 41.8km로 감속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김길리 선수는 42.1에서 44.7로 가속했습니다. 이 교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최민정이 답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코너에서 김길리 선수만 가속했습니까? 최민정이 입을 다물었죠.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코치진의 전술회의 기록 사본이었죠. 1500m 시나리오 2 최민정 선행 유지, 잔여 3바퀴 시점. 김길리 인코스 진입 시 최민정 아웃코스 전환, 충돌 회피 우선. 반대어 벨트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입니까? 담합입니까? 코치가 답했습니다. 전술회의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반대어 벨트가 말했죠. 16년간 이 자리에서 봐온 담합 사건의 80%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정을 정면으로 봤죠. 출국 전에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 경기 결과나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최민정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코치가 항의했죠. 가족의 사적인 편지까지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관은 모든 사전 소통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선수 간 내부 메신저 대화 캡처였죠. 경기 당일 오전 10시 14분. 최민정 계정에서 김길리 계정으로 발송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앞에서 만나자, 내가 열어줄게. 최민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 없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려 했죠. 반대어 벨트가 차단했습니다. 개인기기의 삭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버 사본만 유효합니다. 최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년간 빙판 위에서 넘어져도 실격당해도 파벌에 밀려도 한 번도 깨물지 않았던 입술을요. 그 입술을 깨문 건 스케이트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쓴 적 없는 6글자였죠. 김길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반대어 벨트가 통보했죠. 오후 1시까지 두 선수의 분리 신문을 완료하겠다고요. 진술이 단 한 문장이라도 어긋나면 사전 합의를 은폐하려는 구술 조율로 판정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0.3초와 0.374초. 한국인에게 그 숫자는 전설이 왕관을 건넨 시간이었습니다. 반대어 벨트에게 그 숫자는 담합의 서명이었죠. 같은 숫자가 같은 방 안에서 감동과 범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국제통신사 3곳이 속보를 타전했죠. 한국 쇼트트랙 여자 1500m 승부 조작 의혹, 국제빙상연맹 정식 조사 착수. 유럽 통신사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쇼트트랙 전설의 은퇴 레이스, 짜고 친 경기였나. 한국 국내에서는 설마와 말도 안 돼가 동시에 터졌죠. 해외 게시판에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팀 내부에서 순위를 짜는 나라. 국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쇼트트랙 승부 조작이었죠. 금메달 2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도윤 씨가 두 번째로 제게 연락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삭제가 외부 원격 접속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냈죠. 저는 답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삭제는 시스템 오류일 수 있다. 승부 조작 제소와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다. 끊었죠.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회의실 밖 복도에서 선수단 본부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술회의 기록의 파일 타임스탬프는 저녁 7시 45분으로 정상입니다. 코치의 마지막 회의 종료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죠. 변조한 겁니다. 본부장이 물었죠. 정상이면 위조가 아닌 거 아닙니까? 도윤 씨가 태블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타임스탬프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배터리 소모 로그는 못 속입니다. 태블릿 화면이 꺼진 건 저녁 7시 48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기 상태의 미세 소모만 기록됐죠. 그런데 밤 11시 18분부터 28분까지 10분간 화면 점등과 데이터 쓰기에 해당하는 급격한 소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코치진 전원이 숙소에서 잠든 시간이었죠. 파일의 겉시간은 7시 45분이지만 태블릿의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11시입니다. 이 기록은 코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침입자가 원본을 복사한 뒤 문장을 삽입하고 타임스탬프까지 변조해서 다시 저장한 겁니다. 4개월을 준비한 조직이 파일의 겉옷을 완벽하게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나 태블릿의 배터리는 거짓말을 못했죠. 소프트웨어의 말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몸을 읽은 겁니다. 3종 증거 중 첫 번째 균열이었죠. 오전 11시 30분, 도윤 씨가 세 번째로 제게 왔습니다. 보안 카메라 삭제 로그의 원격 접속 경유지가 올림픽 네트워크 외부입니다. 확인만 해주십시오. 저는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줬다. 도윤 씨가 나갔죠. 저는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이전에 넣어둔 두 번째 보고서, 옆에 세 번째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경유지 주소가 올림픽 보안 네트워크 외부라는 표시의 시선이 3초간 머물렀죠. 거부는 입이 한 겁니다. 서랍은 손이 한 거였죠. MI6 20년 경력의 남자가 입과 손이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도윤 씨의 보고가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낮 12시였습니다. 배터리 로그로 전술회의 기록 위조는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 대화를 검증하려면 서버 접근 권한이 필요했죠. 그 권한은 이미 반대어 벨트에게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3종 증거 중 1종은 무력화했죠. 그러나 벽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위조 증명, 속도 데이터 선별 편집 증명, 청문회까지 6시간. 벽은 2개였고 열쇠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바깥에서는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타전된 속보가 유럽 매체를 타고 기사로 변하고 있었죠. 한국 쇼트트랙, 전설의 은퇴 레이스가 사실은 짜고 친 경기였나? 반대어 벨트가 신문에서 어머니 편지를 공식 언급한 사실. 그게 기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공모자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라는 캡션이 붙었죠. 딸의 마지막 올림픽을 보내며 어머니가 쓴 편지. 신문실에서 꺼내진 지 2시간 만에 전 세계 기사의 제목이 된 겁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방어적 문구뿐이었죠. 국내 여론이 터졌습니다. 왜 반박을 못하느냐? 반박할 증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선수단 숙소였습니다. 최민정이 혼자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의 편지가 공모자의 어머니가 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끄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죠. 12년간 빙판 위에서 부딪히고 밀려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범죄자의 이름 옆에 놓이는 걸 보고 있었죠. 빙판 밖의 전쟁은 스케이트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낮 12시 10분이었습니다. 반대어 벨트가 오후 1시 분리 신문 준비를 통보했죠. 최민정과 김길리를 각각 다른 방에 대기시켰습니다. 두 선수가 복도에서 헤어지는 순간이었죠. 은퇴 선언을 들은 그 밤. 진짜요? 라며 펑펑 울었던 김길리가 최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가 열어준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이면 저도 같이 잘못한 거예요. 최민정이 답했죠. 아니야, 내가 빨랐어. 그게 전부야. 손을 놓았습니다. 21살이 28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죠. 도윤 씨가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50분이었습니다. 50분 안에 메신저 위조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두 사람이 분리 신문실에서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되죠. 그 불일치가 담화분패의 증거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도윤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권한이 반대어 벨트에게 이관된 상태였죠.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발견한 작업화 자국. 그 자국의 주인이 장비실에 들어가서 태블릿에 접속했다면 메신저 서버에도 접속했을 겁니다. 반대어 벨트가 이관받은 건 서버의 원격 접속 권한이었죠. 한국 숙소 안에 놓여있는 물리 장비 본체의 로컬 캐시가 아니었습니다. 서버의 문은 잠겼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몸은 한국 숙소 안에 있었죠. 낮 12시 36분. 도윤 씨가 통신 장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버 접속 장비 본체를 열었죠. 로컬 캐시에는 서버에 접속한 모든 단말기의 MAC 주소가 시간순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버의 내용이 아니라 서버에 접속한 놈의 발자국을 읽은 거죠. 내가 열어줄게 메시지가 발송된 오전 10시 14분. 발신 단말기 MAC 주소를 추출했습니다. 최민정의 휴대전화 MAC 주소와 일치하지 않았죠. 대신 밤 11시 18분에 통신장비실에 접속한 외부 장치의 MAC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침입자가 외부 장치를 서버에 연결했죠. 최민정 계정으로 가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반대어 벨트가 서버의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찍힌 발자국까지 지우지는 못한 거였죠. 낮 12시 52분. 도윤 씨가 반대어 벨트에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분리신문 8분 전이었죠. 이 메시지의 발신 단말기는 최민정 선수의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어젯밤 이 숙소에 침입한 누군가가 외부 장치로 서버에 접속하여 최민정 계정으로 발송한 위조 메시지입니다. 반대어 벨트가 MAC 주소 대조표를 5초간 검토했습니다. 오전 10시 14분 발신 단말기. 밤 11시 18분 침입 장치. 같은 주소였죠. 단말기 불일치는 확인하겠지만 전술회의 기록과 영상 속도 분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리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전술회의 기록의 하드웨어 배터리 로그 불일치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3종 증거 중 2종이 위조라면 나머지 1종의 출처도 의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어 벨트가 처음으로 1초간 대답을 멈췄습니다. 16년간 이 자리에서 신문을 보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오후 1시 5분. 반대어 벨트가 분리신문을 1시간 보류했습니다. 영상 속도 분석 보고서는 경기 영상 원본에서 직접 추출한 데이터이므로 위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 보고서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리신문을 재개하고 청문회에서 속도 분석을 핵심 증거로 채택합니다. 속도 분석의 선별 편집을 증명하려면 경기 전체 선수 7명의 구간별 속도 원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카르텔의 보고서는 최민정의 감속 구간만 잘라냈죠. 같은 경기 다른 5명의 선수도 유사하게 감속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원본 데이터 없이는 증명할 수 없었죠. 이 데이터는 올림픽 경기기술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열람 권한은 올림픽 보안 총책임자에게만 있었죠. 저에게만요. 카르텔이 수개월간 쌓은 벽 3개 중 2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벽은 진짜 영상으로 만든 가짜 해석이었죠. 그 벽을 깨려면 707이 아니라 제 손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보고서를 꺼내놓고 있었죠. 2번째, 3번째 보고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보안 카메라 삭제의 원격 접속 경유지를 자체 추적한 결과가 나왔죠. 경유지 주소가 밀라노 시내 도박 관련 감시 대상 거점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20년간 올림픽 보안을 맡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패턴이었죠. 이건 승부조작 제소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보안 네트워크가 외부 범죄 조직에 침해당한 사건이었죠. 그 순간 이건 제 관할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끊었습니다. 2번째 보고를 거부했죠. 3번째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에게요. 보안 침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라. 전화를 걸었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았죠. 서랍에 넣어둔 손이 결국 전화기를 잡은 겁니다. 청문회까지 5시간. 오후 2시 20분. 올림픽 아레나 보안 통제실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미 경기기술 시스템 단말기를 켜놓고 있었죠. 아침에 서랍에서 꺼낸 보고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속도 데이터 열람 권한을 개방한다. 단, 이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보안 체계가 범죄 조직에 뚫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한국에 대한 경계가 이미 빠져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인정했죠. 도윤 씨가 단말기에 접속했습니다. 여자 1500m 결승 전체 선수 7명. 0.1초 단위 구간별 속도 데이터를 추출했죠. 반대어 벨트가 준 시야는 오후 2시였습니다. 속도 데이터가 열린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죠.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시작한 겁니다. 청문회까지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707 요원 2명이 추출된 속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카르텔이 의도적 감속이라고 지목한 구간이었죠. 최민정의 마지막 두 바퀴 코너. 시속 43.2에서 41.8km. 1.4km 감속이었습니다. 같은 코너를 통과한 다른 선수들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죠. 미국 선수 42.8에서 41.2. 1.6km 감속. 이탈리아 선수도 1.5km가 빠졌습니다. 중국 선수 역시 1.6km. 7명 중 5명이 같은 코너에서 감속하고 있었죠. 카르텔의 보고서는 이 5명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최민정의 데이터만 추출해서 유일하게 감속한 선수로 보이게 만든 거죠. 모니터에 7개의 속도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카르텔은 1개만 보여주고 6개를 숨겼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안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봤죠. 최민정의 감속 곡선이 5명의 곡선 위에 겹쳐졌습니다.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아침에 반대어 벨트가 이 교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죠. 최민정의 곡선 1개만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7개를 동시에 보면 진실은 반대였죠. 숨긴 6개를 되살리는데 707이 걸린 시간. 53분이었습니다. 그 53분이 대한민국 쇼트트랙 40년의 역사를 지킨 시간이었죠. 오후 4시 8분, 속도 데이터 대조 완료. 동시에 도윤 씨가 속도 분석 보고서의 작성 기관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국제스포츠과학연구소. 이탈리아 법인 등록부에서 경기 4개월 전에 등록된 기록이 나왔죠. 사업장 실사 기록 없음. 등록 연구원 0명. 등록 주소는 밀라노 남부 키아라발레 거리 소재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탈리아 반마피아 수사국의 은드랑게타 도박 조직 감시 대상 거점 목록에 포함된 건물과 동일했죠. 유령 연구소의 주소가 카르텔의 거점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증거에 학술적 권위를 입히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가짜 연구소를 만든 거죠. 4개월 전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보고서 틀을 짰죠. 한국의 금은 동시 석권을 예측하고 사전 설계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즉흥이 아니었죠. 한국이 강한 종목에서 이길 것을 전제로 그 승리를 범죄로 뒤집는 구조를 미리 짜놓은 겁니다. 오후 4시 35분 확인 완료. 오후 4시 40분. 제가 올림픽 보안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마피아 수사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죠. 올림픽 보안 체계에 대한 외부 침해와 증거 조작에 은드랑게타 산하 조직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키아라발레 거리 거점에 대한 긴급 수색을 요청한다. 비상 프로토콜은 올림픽 기간 중 보안 총책임자가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법 공조 절차입니다. 영장 발부를 단축하죠. 오후 5시 10분. 반마피아 수사국이 거점을 수색했습니다. 키아라발레 거리 건물 3층이었죠. 속도 분석 보고서의 원본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 1대. 한국선수단 숙소 보안 카메라 원격 삭제에 사용된 장비 1대. 배팅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세대. 전부 압수됐습니다. 노트북에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종목의 보고서 템플릿도 들어있었죠. 이 사실은 수사가 끝난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25분. 모든 증거가 반대어 벨트에게 전달됐습니다. 3종 증거 전부가 외부 조작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반대어 벨트는 바로 각하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과 실제 담합이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작된 증거를 걷어내도 경기 영상 자체에서 보이는 최민정 선수의 감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건의 담합 사건을 직접 적발해온 사람이었죠. 증거가 가짜라는 것만으로는 담합이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어 벨트를 꺾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뿐이었죠. 오후 5시 32분. 반대어 벨트가 보안통제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7명의 속도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죠. 카르텔이 유일한 감속이라고 주장한 최민정의 곡선.
5명의 선수 곡선과 거의 겹쳤습니다. 같은 코너, 같은 각도, 같은 물리 법칙이었죠. 5명이 같은 패턴으로 감속했습니다. 최민정만 특별히 줄인 것이 아니었죠. 코너를 도는 모든 스케이터의 몸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대어 벨트가 8초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16년간 감동으로 포장된 담합을 수십 건 봐온 눈이었죠. 그 눈이 7개의 그래프 앞에서 멈췄습니다. 증거가 가짜라서 꺾인 게 아니었죠. 자기 전문 영역에서 자기 눈으로 담합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반대어 벨트를 꺾은 건 도윤 씨가 아니라 7명의 속도 그래프였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데이터는 올림픽 기술 시스템 원본입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내 권한으로 직접 추출한 원본이다. 반대어 벨트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3초. 전면 각하합니다. 오후 5시 40분 국제빙상연맹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시한 20분 전이었죠. 반대어 벨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 3명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 발표가 각하인지 박탈인지 첫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그 2초는 9시간보다 길었습니다. 본건에 대해 제출된 3종 증거를 검증한 결과 코치진 전술회의 기록은 외부 침입자에 의해 위조되었고 선수 간 메신저 대화는 침입자의 외부 장치에서 발송된 날조물이며 경기 영상 속도 분석 보고서는 경기 4개월 전에 서류상으로만 설립된 유령기관 명의로 작성된 의도적 편집물입니다. 올림픽 기술 시스템 원본 데이터 대조 결과 해당 구간에서의 감속은 결승 참가 선수 7명 중 5명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코너 구간의 자연스러운 속도 변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및 코치진에 대한 승부 조작 의혹을 전면 각하하며 본 제소 자체가 국제범죄 조직의 조직적 증거 조작에 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청문회장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죠. 선수단 본부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전에는 금메달의 감동으로 떨렸죠. 9시간 전에는 승부 조작이라는 3글자로 떨렸습니다. 지금은 전면 각하라는 4글자로 떨리고 있었죠. 같은 손이 하루에 3번 다른 이유로 떨린 겁니다. 아침에 승부조작 의혹 정식 조사 착수를 타전한 같은 통신사가 속보를 전 세계에 타전했죠. 한국 쇼트트랙 승부조작 의혹 전면 각하, 국제범죄 조직의 증거 조작으로 판명. 카르텔은 4개월 전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범죄로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유령 연구소를 세우고 보고서 틀을 짜고 선수들의 말투를 연구했죠. 그러나 그 4개월의 준비를 무너뜨린 건 707의 9시간이었습니다. 최민정이 고개를 돌린 0.3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관을 건네는 시간이었죠. 보안통제실에서 청문회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한 뒤 옆에 서 있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음 요청했을 때 내가 거부한 시간이 4시간이다. 그 4시간이 없었으면 더 빨리 끝났을 것이다. 도윤 씨가 답했습니다. 끝났으면 됐습니다. 저는 1초간 도윤 씨를 봤습니다. 20년간 한국을 빙판밖에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던 제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그 한 번이 MI6 20년 경력의 남자가 한국 군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이었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오후 6시 10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에 각하 소식이 도착한 직후였죠. 최민정이 코치진과 선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올림픽 12년 전체보다 길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오기까지 9시간이 걸린 거죠. 김길리가 최민정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침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그게 잘못이면 저도 같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했던 21살이었죠.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코치진이 한숨을 내쉬었죠. 선수단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시간 만에 숙소에 웃음이 돌아온 거죠. 도윤 씨는 복도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죠. 본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1차 위협 해제. 그러나 숙소 침투 실행 요원 미확보. 추가 공작 가능성 열려있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작업화 자국을 남긴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았죠. 해외 일부 매체가 기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반박이 받아들여졌지만 의혹의 불씨는 남아있다. 소셜미디어에 음모론이 퍼지고 있었죠.
카르텔이 왜 하필 한국만 노렸겠느냐,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각하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르텔이 만든 프레임을 완전히 부수려면 실행 요원을 잡아야 했죠. 오후 7시 20분이었습니다. 반마피아 수사국이 카르텔 거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세대의 분석 결과를 보내왔죠. 배팅 기록이 나왔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 쇼트트랙 남자 계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3종목 전부 한국이 메달을 따지 못한다는 방향이었죠. 총 배당 규모 환산 기준 약 470억 원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나란히 뜬 3개 종목. 옆에 한국 국기가 3번 반복돼 있었죠. 카르텔이 노린 건 경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죠. 1500m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각 종목마다 유령 연구소 명의의 보고서가 사전에 준비돼 있었습니다. 위조 가능한 팀 내부 자료, 선별 편집용 영상 분석 템플릿, 밀라노 올림픽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설계한 거죠. 707이 그 시작을 끊지 않았으면 나머지 2개의 칼날이 차례로 꽂혔을 겁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내부 기지국을 경유한 통화가 당일 오후 3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선수촌 출구 통과 기록에도 해당 번호의 이탈 이력은 없었습니다. 실행 요원이 선수촌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죠.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올림픽 보안 체계 안에 카르텔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남자 계주 경기까지 36시간이었습니다. 오후 8시. 제가 도윤 씨를 보안통제실로 불렀습니다. 3종목에 걸쳐 있었다. 내가 1500m를 막지 않았으면 나머지 2종목도 당했을 것이다. 실행 요원이 아직 안에 있다. 선수촌 전체의 자원봉사자 출입 기록과 배치 데이터를 열었죠. 내 보안 데이터를 연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여라. 내가 뒤를 잡겠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MIU과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이 처음으로 같은 전선에 선 순간이었죠. 낮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등을 맡긴 거죠. 데이터를 여는 건 인정이었고 등을 맡기는 건 신뢰였습니다. 707은 그 차이를 말로 묻지 않았죠. 저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707 요원 4명이 선수촌 내 한국 관련 시설 4곳에 보안 재배치됐습니다. 오후 9시 30분. 도윤 씨가 자원봉사자 출입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수천 건이었죠. 경기 당일 밤 한국 선수단 숙소 2층을 통과한 통행증을 하나씩 걸렀습니다. 발급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통행증 1건이 나왔죠. 정상 통행증은 발급 기관, 발급 일자, 소속 기관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통행증에는 바코드만 있었죠. 유령 통행증의 바코드가 이후에도 선수촌 내 3개 지점을 통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 통신장비실 인근 복도, 선수촌 남문, 작업화 자국의 동선과 일치했죠. 마지막 통과 기록은 당일 오후 2시 45분. 선수촌 남문 내측 게이트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에 카르텔 거점이 급습당했죠. 본부와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실행 요원은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선수촌 안에서 대기 상태로 남아 있었죠. 거점이 무너진 걸 모르고 다음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선이 좁혀졌습니다. 선수촌 남문 인근 자원봉사자 대기구역이었죠. 화면이 아니라 발로 확인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오후 11시. 도윤 씨가 직접 자원봉사자 대기구역을 걸어갔습니다. 데이터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건 같은 공간의 전쟁이었죠. 총도 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죠. 대기구역의 불빛 아래였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자원봉사자 수십 명이 앉아 있었죠. 그중 한 명이 한국 남자 계주 편성표를 사물함에 넣어둔 채 도윤 씨와 같은 불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의 전쟁이 아니었죠. 10m 거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대기구역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사물함 배치표와 유령 통행증의 바코드 통과 기록을 대조했죠. 한 사람이 특정됐습니다. 이탈리아 국적 남성. 자원봉사자 유니폼 착용. 도윤 씨가 그 남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1초였습니다. 그 1초 안에 도윤 씨는 남자의 시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죠. 사물함 쪽이었습니다. 무장 없이. 스태프 명찰 하나로. 카르텔의 실행 요원과 숨소리가 닿는 거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제 보안팀이 뒤를 잡았습니다.
사물함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한국 선수 훈련 영상과 남자 계주 편성표가 나왔죠. 다음 칼날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반마피아 수사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실행 요원이 선수촌에서 인도됐죠. 카르텔의 올림픽 내 물리적 거점이 완전히 제거된 겁니다. 4개월간 준비한 3개의 칼날. 첫 번째는 9시간 만에 부러졌습니다. 나머지 2개는 칼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죠. 도윤 씨가 보안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열었고 내가 끝냈다. 도윤 씨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끝나면 다음 임무를 생각하죠. 한국 선수단 전체의 보안이 완성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월 22일 오전 7시. 도윤 씨가 야간 보안 근무를 마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의 폭풍이 지나간 뒤였죠. 선수단 숙소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아침이 보였죠.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아직 답장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다가 다시 넣었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전쟁을 치른 아들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아무렇지 않은 답장을 치는 법을 모르겠다고요. 오전 9시였습니다. 최민정이 선수단 숙소 회의실에 코치진과 스태프를 불러 모았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주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건 압니다. 가방에서 어머니가 출국 전 건넨 손편지를 꺼냈죠. 이건 엄마가 써준 건데 한 구절만 읽어도 되겠습니까? 최민정이 읽었죠. 내가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다.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해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치가 눈을 닦았죠. 김길리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대어 벨트가 편지에 경기 전략 언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편지였죠. 공모자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라는 캡션이 붙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편지가 원래의 자리를 찾은 거죠. 도윤 씨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문이 열린 틈으로 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눈이 한번 붉어졌죠. 반대어 벨트가 이 편지를 신문의 도구로 꺼냈을 때 도윤 씨는 복도 끝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공모자의 어머니로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도윤 씨는 그것을 막지 못했죠. 지금 이 편지가 원래의 빛을 되찾은 이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최민정의 목소리가 끝난 뒤였죠. 도윤 씨가 복도에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문자가 그대로 있었죠. 밥 잘 챙겨 먹어라. 2시간 전에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민정이 읽은 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나니 알겠다고 했죠. 어머니에게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밥 한마디에는 밥 한마디로 답하면 되는 거였죠. 최민정의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올림픽을 알았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에 밥 한마디가 전부였죠. 두 어머니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답장을 쳤습니다. 5글자. 밥 잘 먹어요. 최민정은 편지 한 통으로 올림픽 12년을 정리했습니다. 도윤 씨는 문자 5글자로 24시간의 전쟁을 정리했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모를 겁니다. 아들이 왜 하루 만에 답장을 보냈는지,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5글자를 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한 사람은 편지를, 한 사람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건강하게 돌아와라.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제가 선수촌 복도에서 도윤 씨와 마주쳤죠. 방금 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습니다. 가족이냐? 네. 24시간 전에 너는 전쟁 중이었고 지금 너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게 군인이다. 도윤 씨가 답했습니다. 당신도 연락하십시오. 저는 웃지 않는 얼굴로 1초간 도윤 씨를 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 영국 군인 출신인 제가 가장 잘 이해하는 장면이었죠. 도윤 씨에 대한 존경이 직업적 인정에서 인간적 존중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이 한국 선수단에 비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죠. 조사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부담에 유감을 표한다. 그 한 줄이 도착하기까지 하루가 걸린 겁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공모자의 어머니가 쓴 편지라는 기사를 올렸던 해외 매체가 같은 편지를 다시 게시했죠.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편지. 기사 말미에 정정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잘못된 맥락으로 인용한 것을 독자에게 사과한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반마피아 수사국이 카르텔 거점에서 확보한 전체 베팅 기록의 1차 분석을 완료했죠. 한국 관련 3종목에 대한 총 배당 규모. 환산 기준 약 470억 원이었습니다. 4개월간 한 나라의 자존심을 범죄로 만들려 한 값이 숫자로 확인된 거죠. 그리고 그 범죄의 한가운데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신문의 도구가 됐죠. 범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올림픽 역사의 한 장이 됐죠. 편지 한 통이 48시간 안에 3번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잔인함과 회복의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김길리가 훈련장으로 향하며 말했죠. 남은 계주에서 언니 목까지 뛰겠습니다. 최민정이 답했습니다. 내 목만 뛰어. 그게 언니가 원하는 거야.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미 주머니에 전화를 넣고 다음 근무지로 이동한 뒤였죠. 2월 23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제빙상연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 대해 제기된 승부조작 의혹은 국제범죄 조직의 조직적 증거 조작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 기록에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는다. 한국 선수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부담에 대해 국제빙상연맹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전 세계에 배포됐죠. 최민정의 올림픽 통산 7개 메달이 온전한 기록으로 영구 확정된 겁니다. 해외 매체들이 분석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사건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범죄 조직의 프레임 공격이었으며 한국은 이를 자력으로 분쇄한 유일한 나라. 이틀 전 의혹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썼던 기자들이었죠. 같은 손으로 이 문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가 올림픽 보안 최종 보고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줄이 들어있었죠.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국의 보안 지원 인력이 주최국 보안 체계와 합동으로 조직 범죄의 스포츠 침투를 실시간 차단한 사례. 707의 실명이나 소속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빈 사무실에 앉았죠. 모니터에는 707 요원 4명의 선수촌 출입 기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48시간 뒤 이 기록은 대한체육회 보안 스태프 4명이라는 직함 아래 묻힐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죠. 이 기록은 남고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죠.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김길리가 쇼트트랙 여자 계주 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죠. 금메달이었습니다. 시상대에서 김길리가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최민정이 태극기를 흔들며 울고 있었죠. 사흘 전 왕관을 건넨 전설이었습니다. 빙판이 아니라 객석에서 후배의 두 번째 금메달을 보고 있었죠. 0.3초가 범죄가 될 뻔했던 경기의 주인공이 눈물을 닦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통로에서 이 장면을 보는 707 요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공항으로 이동 중이었죠. 시상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죠. 메달 세리머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메달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들의 훈장이었죠. 오후 1시. 밀라노 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707 요원 4명이 대한체육회 보안 스태프 신분으로 조용히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죠. 제가 출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올림픽 보안통제실 영구 출입 배지 1개를 건넸죠. 이건 내가 20년간 외부인에게 준 적이 없는 것이다. 다음 올림픽에도 내가 오기를 바란다. 도윤 씨가 배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례하지 않았죠.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높이로 답했죠. 처음 끄덕임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마지막 끄덕임은 도윤 씨가 먼저였죠. 처음은 인정이었고 마지막은 전후의 작별이었습니다. 악수 없이, 경례 없이, 끄덕임 하나로 48시간의 전쟁이 끝났죠.
도윤 씨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밀라노 공항의 안내방송이 흘렀죠.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문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화면을 끄고 전화를 넣었죠. 한국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물을 겁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도윤 씨는 대답하겠죠. 출장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겁니다. 707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최민정이 고개를 돌린 0.3초. 왕관을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르텔이 그 0.3초를 범죄로 바꾸는데 4개월을 준비했죠. 증거를 만들고 프레임을 짜고 한나라의 자존심을 노렸습니다. 707이 그 4개월을 무너뜨리는데 9시간이 걸렸죠. 작업화 자국 하나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태블릿 배터리 록으로 타임스탬프 변조를 깨뜨렸죠. MAC 주소로 메신저 위조를 증명했습니다. 7명의 속도 그래프로 분석 보고서를 뒤집었죠. 유령 연구소를 추적해서 카르텔 거점을 급습했습니다. 유령 통행증을 추적해서 실행 요원을 잡았죠. 모니터 앞의 싸움이 자원봉사자 대기구역에서 끝났습니다. 시상대 위에 메달은 세상이 보았습니다. 메달을 지킨 전쟁은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 싸움을 치른 4명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보안 최종 보고서에는 참가국의 보안 지원 인력이라는 한 줄만 남았죠. 콜드웰의 끄덕임 2번. 어머니의 문자 1건. 편지 1통. 그것이 이 전쟁에서 교환된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세상은 메달을 기억할 겁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는 밥 한마디만 기억하겠죠. 최민정의 어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는 문자를 보냈죠. 한 어머니는 딸이 메달을 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도 두 어머니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라. 대한민국은 빙판 위에서도 빙판 밖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싸우고 이기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